판매자, 소비자 기반하고 상호 없는 아이템인의 민업 피해 사례 발표 자단에 딱 내용만 봐서는 뭔가 이렇게 알 것도 같고 매우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한 부분이 아주 핫한 기업이 이름이 여기 검역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좀 생소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소비자들도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대폭 전환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자담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자담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이동주 의원님 그리고 저기 나와 계시는 배진교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이 공동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은 한국 IMCA 전국연맹, 민변,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상총련,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참석하신 의원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 주최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정문, 죄송합니다. 배진교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주 의원님은 조금 늦는 자가있고요. 오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 공동 주최이신 배진교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이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 자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우리 이동주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 아직 안 오셨는데 함께 이 자담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담회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우리 참여연대, 민변, 한국 IMCA 전국연맹, 정가협, 한상총련,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발표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휴대폰만 들여봐도 플랫폼 앱이 다들 몇 개씩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비 생활에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높아진 거래 의존도로 인해서 역으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지금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뤄질 자담회에서 쿠팡의 아이템 인어와 관련된 정책이 아마도 대표적 사례일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사실 판매자가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향후 온라인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법안을 발의했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특히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가 직접 협의를 통해 계약을 맺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의 단체 구성권과 플랫폼 업체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 청원 운동도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청원 운동에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단체에서도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님과도 함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오늘 피해 사례를 통해서 이 법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돼야 되는지도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의원님 성함을 의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해야 이런 자리가 생소와 행사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사례라고 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피해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공감 아니면은 의견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쿠팡이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쿠팡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고 하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기업이 거명이 되는 거고요. 이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특정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지칭이 되는 것 뿐이고요.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쿠팡이라는 기업에서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래 형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사례를 발표하다 보니까 지명된 거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피해 사례 발표하실 분은 바로 옆에 계신 분이고요. 오늘 피해 사례는 판매자, 소비자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게 될 텐데요. 순서대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일단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잘 못하고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식품이 수만 개 다르는데 그 중에서 이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료는 뭘 썼는지, 또 이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업체에서 믿을 만한 업체에서 제조를 하는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돼요. 블로그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클릭당 작은 비용이지만 클릭당 홍보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리고 지인들 통해서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각종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면 고객들이 그거를 알게 돼요. 신뢰를 갖게 되고 판매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에 댓글도 달아주고 문의도 달아주고 이 판매자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의 어떤 메시지도 보내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 좋구나 하고서는 더 많은 고객들이 찾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템 위너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 위너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업체들이 어떤 물건을 어디서 받아오는지, 어떤 유통기한을 거쳤는지, 유통기한이 정확한지, 제품에 대한 AS는 확실한지, 반품이 가능, 이런 거를, 그런 믿을 수 없는 업체들이 아이템 위에 매칭만 시켜요. 매칭시켜서 가격을 15만원짜리 6, 7만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댓글이 수십 개 달려있는 걸 보고 고객들은 접근을 했는데
제품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품만 매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전 세력을 등장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너 1번부터 50번까지 있다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다 자기네 업체 사업자명만 달리해서 똑같은 업체예요. 똑같은 업체인데 위너에 매칭을 시켜서 1번 업체가 위너 자리를 뺏기면 그 다음 2번 업체 다 같은 업체예요. 정작 맨 처음 위너 자리를 차지하고 제품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던 업체는 저 뒤로 밀려서 그 이미지도 뺏길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상세 설명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 댓글이나 문의들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는 저 같은 영세 사업자도 피해를 보지만 정작 고객들도 그 판매자를 믿고서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엉뚱한 업체한테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팡의 이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좋은 점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시스템은, 지금의 방법은 작전 세력을 만들고 각종 트릭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쿠팡에다 문의도 놓고 개선을 요구하고 매칭을 분리해달라고 수차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만 들었어요. 뻔한 얘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아이템 위너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는 오히려 이걸 활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고쳐지고 있지 않고 모두 잘못된 정보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선의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에서는 건강식품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제품들이 품목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 사례는 기신법에 관련된 피해 사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발표하실 분도 일단 소개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이제 기업 활동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고 가능한 한 규제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위너 같은 게 일종의 이제 기업이 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업 나름의 어떤 창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적 재산이어서 가능한 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쿠팡이 지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로서 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게 아이템 위너라고 저도 지금 처음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름이 그거라고 하는 건 여기 와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함의를 갖는 것으로 느껴졌고 또 이것이 어떤 우리가 형법상의 사기라든지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표시광고법 같은 아마 자신들도 검토했으니까 이게 조문상의 문제들은 교묘하게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법적 법익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심각하게 훼손한 우려가 있다고 느껴져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간단한,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을 했는데, 제게 배송되어 온 물건은 하위 버전이 왔어요. 이 제품이 왔는데,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미국의 오디오 회사입니다. 예, 하만이라고. 거기에 블루투스 제가 125를
이게 튠 125라고 하는 상품을 주문했는데 제게 도착한 건 120이 도착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상품은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번 충전하고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16시간이고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게 125거든요. 32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마이크로 우리가 오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요즘은 대체로 C타입 사용하잖아요. 상당히 이게 편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거의 가격 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른 상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중국인 입점업체가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방식으로 구매된 업체에게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의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쿠팡과 같은 업체를 온라인 이제 플랫폼 운영자는 오픈마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게 판매자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상행을 하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장 개설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판매자가 있을 테니까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사업자가 일정 정도 선별하는 건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우리가 그걸까지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쿠팡이 우리가 그런 이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나 오픈마켓의 정에 맞는 사업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오히려 쿠팡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판매자다라고 보여지는 저는 그런 인상을 제 구매 경험에서 이제 겪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하고 판매자에게 우리가 이제 묻거나 그들이 부담해야 될 책임의 종류하고 경중이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양자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사실은 시장 개설자인 온라인 플랫폼이 어찌됐든 간에 연대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후적이고 2차적이고 보충적인 책임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자가 명확히 이제 구별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제가 이게 구매 경험을 해서 겪어본 쿠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처음에 온라인에 튠 125를 쳤거든요.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쿠팡에. 그러면 물건이 쭉 뜹니다. 물건들이 떠요. 물건이 떠서 이제 여기가 비슷한 걸로 들어가면은 상품 창세 페이지라는 게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상품 창세 페이지 밑에 이를테면 상품평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요. 우리가 보통의 옥션이라든지 다른 업자가 하는 것과 우리가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 판매자나 상품과 우리가 접촉하는데 똑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동종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품이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다 고유한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 업체로 들어가도록 아예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길이. 그 상품으로만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부속 종류라든지 이와 유사한 상품이라는 이런 것이고 정확하게 내가 검색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상품의 정의에 맞는 건 딱 하나만큼입니다. 일단 대표 상품이죠. 어떤 특정한 상품의 판매자의 상품을 독점적이고 특혜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게 상품에 관련해가지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판매하고 이제 하는 게 어렵거든요. 상품이 정확히 질에 맞는 게 옳지, 저 사람이 내가 정시간에 배송해 줄지, 온갖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체로 그거지 않습니까? 상품평이죠. 상품평이 35개나 달려있어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베이에서 중국 이런 건 사실 편견이고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제 입장에서 그래도 마스크를 내가 150불인가를 사기를 당했어요. 홍콩 사업자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쪽, 근데 35개가 달려 있었어요. 35개가. 비교적 저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이 사업자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판매자. 판매자에 대한 어떤 홍보를 통해서 국내를 사실상 적극 유도하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쿠팡이 온라인 무슨 플랫폼 업자라든지 오픈마켓이라기보다 오히려 클로즈 마켓이죠,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인 판매자는 사실은 쿠팡인 것이죠,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쿠팡에 대해서, 제가 한 사기당한 데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판매자의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쿠팡도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상인들이라고 하는 게 물건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이게 상인들이 예를 들면 화폐를 가지고 있다 상품으로 다 바꾸고 다시 그것이 화폐로 되는 이 단계마다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이렇게 이 정도의 책임을 쿠팡이 담보해야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어차피 그러려면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자유롭게 진입하는 누구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쿠팡이 사실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 판매자가 자기 물건에 관련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쿠팡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느끼는 게 제가 제 경험 속에서 얻은 어떤 것이죠. 그리고 쿠팡이 이런 방식들이 매우 기만적이에요. 그 어디도 이게 한 업체만 노출된다는 사실. 선별 기준이 가격이라는 사실. 상품평이 이게 상품 판매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종 상품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 판매자가 올린 건 검정색 상인데 밑에 보니까 1등하고 저쪽이 하얀색이더라고요. 다른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구나, 이것은. 쿠팡이 아마도 마치 약광고에 부작용 아주 세세한 깨알같이 쓰든지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소비자로서 내가 쿠팡 속에서 이게 내가 쿠팡에 단 한 개의 대표 상품만 내게 추천을 했고 그 업체는 가격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게 추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상품평은 그 사람이 판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동종 제품들에 대한 상품평이라고 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의적인 은폐, 그런 혐의가 이제 쿠팡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매우 소비자로서는 당하고 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것이죠. 그런 경험이. 그리고 지금 쿠팡에 관련해서 쭉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은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뭐 이렇게 비교표 같은 게 있어요. 딱 열어보면은 나중에서 저도 겪어본 겁니다만 한 8명 이렇게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가격으로 가장 최저가 업체구나 하는 거 보는데 다른 상품 판매자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작아요. 한 4명, 5,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저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판매자들에 대한 굉장한 선별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필터링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준이 유일하게 가격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 다른 옥션이나 이런 것 보면은 비슷한 가격에 이제 이게 물건들이 경합하는 양상으로 되어 있고 저는 거기에서 사실 다양한 기준으로 이를 고르거든요. 좀 물건이 좀 복잡하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구매한 팔꿈치 뭐 이렇게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은 상품에 제가 처음 골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이해도가 높은 판매자에 구매합니다.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거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한 번 동종의 상품을 소비해서 경험이 괜찮은 건 대부분 같은 판매자에게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상품을 고르는 모든 기능들은 소거되는 것이죠. 쿠팡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이게 일종의 사기 행위를 당한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요. 쿠팡이 이런 게.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우리 경제학에서 레몬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몬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판매자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구매자가 이제 정보가 없을 때 이를테면 이제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는 불량품이나 이제 열등제 같은 게 정상적으로 구축해가지고 그런 시장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딱 느끼면 그런 거예요. 옥션에서 이게 이 튠 125를 치면은요, 삼성 정상품 이게 판매하는 소비자들 구매 이게 아니고 그 구매 대행 업체 물건이 아니고 그게 줄로 떠 있어요. 쭉 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이게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작은 가격차로 경합하고 오히려 구매 대행 제품은 저 위에 일부러 찾아야 보일 정도로 이제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저가가 위너인 이 시스템이 이게 시장을 이제 레몬 마켓을 촉진하는 것이죠. 이게 마켓으로 하는 것을 촉진하면서 이게 이제 기업들의 이제 상인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인센티브를 만드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시스템 위에 올라타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류 업체가 이제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 중국인 업체가 그런 게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런 류 시스템 위에서 성립한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 그 쿠팡하고 중국인 업체를 고소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소비자로서 화가 좀 나잖아요. 물건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이게 정상품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물건 자체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이것도 싸니까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거나 개별적으로 반품하고 말았을 거예요. 대부분. 나같이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아마 이제 처음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너 왜 이 물건을 보냈느냐 하니까 물건이 없어서 우선 보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품절 표시해서 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 정도 뭐 성이면은 참을만 했어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여전히 이제 품절 표시를 지우고 대표 상품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 상품으로 떠 있는 거, 그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 측에다가 이제 일단 항의를 했죠. 근데 상대가 쿠팡 경영자도 아니고 이제 감정 노동자들 아닙니까? 제가 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쿠팡에 항의하니까 이게 이런 류 업체를 올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업체가 10,000원인가를 더 올려가지고 다시 대표 상품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판매자가 말씀하시는 그게 공감이 가는 게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이를테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게 쿠팡은 이런 때 대표 상품을 내세워서 매출을 극대화하지만 이런 류 사기업체도 그 시스템 위에서 그런 식으로 쿠팡이 그 부분에 관련된 대응이라고 하는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거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드리면 쿠팡의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제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쿠팡은 이 업체는 사실 내가 반품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환불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해줬거든요. 저게 물건은 저게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얼마 다급했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소비자로서 동종의 소비자를 어쨌든 그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제 입장에서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소비자 처지에서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쿠팡에 제가 요구한다면은 많은 이게 구매한 사람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류 기반 행위가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별 소비자인 내게 얼른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류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소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형법상의 사기 문제인데 제가 용산경찰서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며칠 전에 했는데 범위라 그럴까? 의도성 문제에 대해서 쿠팡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건 과태료 행정벌이다 이거죠. 법률적인 문제보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에 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꿔 말해서 이런 류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화가 나서 무언가 상대에 관련한 이게 법적인 제재도 하고 하다못해 최소한도 쿠팡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수사라도 이렇게 불러서 받아보는 기회라도 해야 되는데
이 용산경찰서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까지 가기도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의 경험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시스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의 어떤 상품 정보와 상품평의 어떤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속을 수 있다. 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운영하는 쿠팡도 판매자와 동일한 실질적인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어떤 제도도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어떤 생생한 경험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례 발표하기 전에요. 좀 늦었지만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이동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출석하셨고요. 참석하셨고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이랑 오늘 현안 간담회가 갑자기 좀 잡혀갖고 잠깐 들러서 왔는데 거기서도 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현안이 가구협동조합인가요? 그쪽에서 또 같이 제안이 됐어요.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이 관련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정무위 쪽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참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또 이 토론회 사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쿠팡의 사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달리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전형적인 어떤 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근데 이게 정말 그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어떤 이런 자본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하여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달 라이더 분들을 포함해서 이 업체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회적 공론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대한민국의 99%가 어려운데, 딱 1%가 오히려 더 이런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과 플랫폼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기회가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이 공동체 사회에서, 그다음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거기에, 협력하는 업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런 도움이 없이는 플랫폼 자체는 좀 사실은 어떤 하나의 빈 깡통이 아닐까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때 상생과 공생을 더 강조해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라고 보는데, 이 쿠팡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사실 업계 얘기니까 참고로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배민이든 이런 데도 기존의 여론 속에서 만들었던 자체적인 상생과 어떤 그 방향의 정책들이 다 이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쿠팡이 너무 이렇게 다 흔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 법이 좀 속도가 늦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위 쿠팡 업체를 경쟁하고 쫓아가느라고 신세계든 롯데든 이런 기존의 유통공룡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생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다 그냥 쿠팡이 하는 거에 대한 경쟁에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논의가 꼭 필요한 자리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옆에 또 우리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님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와 같이 제가 현장 활동하는데도 많은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하고 같이 연대와 협력을 해서 좋은 법도 만들고 무엇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피해자들의 사례를 충분히 모아서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사회적 여론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주신 말씀 잘 간직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끝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두 피해 사례의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 다양한 판매자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 사례들이 뭐 제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단체들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다음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은정 간사님께서 사례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시간을 압축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간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0일부터 공개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래 많은 판매자, 소비자분들이 제보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판매자, 소비자 한 분씩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너무 먼 지역에 계시거나 아니면 오전을 비우는 것조차 그 생업 때문에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실 경우에 사실 쿠팡 측의 제재가 두렵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집에는 지금 당사자가 사례에 공개에 동의하신 분들만 14개가 실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사연들도 있지만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독자 상품명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한 판매자와 이를 방치하는 쿠팡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판매자분,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 하락 문제를 지적해 주신 첨가류 판매자분, 국내 제작 여성 의류를 판매 중인데 중국 판매자의 악의적 매칭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 의류 판매자분, 그리고 모델 스튜디오도 섭외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촬영했지만 상품 이미지를 도용당하고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마진도 남기지 못하지만 이 매칭과 분리의 피해를 계속 반복해서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분도 계셨고요. 또 중국 판매자의 악의적 매칭으로 인해서 100원짜리 가격 경쟁을 하고 계시다는 남성 의류 판매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굴해서 직접 제작한 상세 페이지 이미지 등을 10원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서 온 다른 판매자에게 빼앗긴 아동 의류 판매자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다른 판매자의 또 매칭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판매자 지수가 초기화돼서 광고를 집행해서 다시 최 상단에 갔는데 또 같은 판매자가 다시 매칭을 해가지고 뺏겨버린 패션 잡화 판매자분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템 위너 판매 중지 기간에 타 업체가 이걸 도용해서 기존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셨고, 산지 직송 제품명 그리고 상품평을 믿고 구매했지만 이제 피해를 입은 첨가류 소비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위너의 다른 판매자 보기에 동일한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성이 다른 상품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을 구매해서 이 배송비까지 부담하셨던 소비자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연들을 종합해서 7가지 아이템 위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 출혈 경쟁을 초래합니다. 피해 제보 주신 많은 판매자분이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10원 단위의 뭐 밤낮 없는 가격 경쟁은 물론이고 이렇게 가격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고르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리고 양질의 패키징을 하는 다른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쿠팡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들을 주세요.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 설명과 함께 후기, 질의응답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데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해서 독점 판매를 허용해 버리니까 전체적인 품질 하락을 가지고 와서 이로 인한 이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아이템 위너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피해나 동일 상품이 아니어도 아이템 위너로 매칭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쿠팡의 책임과 역할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너를 빼앗기 위해서 아이템 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템 위너는 우선 자동 매칭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 매칭이 되는데, 주로 이 카테고리 매칭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같은 상품이 아니어도 일단 매칭을 걸고, 디자인 스펙이 달라도 매칭을 걸고, 그렇게 아이템 위너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위너라는 게 쿠팡이 말하는 동일한 상품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쿠팡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도 대비할 방법도 없다고 방치하고 방관 중입니다. 기존 판매자는 쿠팡 측에 분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즉각 처리해 주지 않아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고, 주말에는 또 고객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접수가 어려워서 주말에만 이 아이템 위너 매칭을 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매자 고유의 상품평,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상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 도용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서 쿠팡에서는 상품권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 페이지 화면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보 주신 많은 판매자들이 도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세요. 제목이랑 내용을 살짝 바꾸거나 전체가 동일한데 하단에 자기 회사 이름명만 박으면 허용되는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편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나 패션 잡화들은 중국에서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품질이 매우 다른 물건들을 판매하는 도용 문제가 심각해서 이는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쿠팡은 이걸 방치한테 최근에는 이제 해외 판매자 유치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정말 분통을 터뜨린 판매자분들도 계셨어요. 이거는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처럼 상표권이나 저작권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쿠팡의 PB 브랜드는 아이템 위너 매칭도 되지 않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혜를 누리면서 일반 판매자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쿠팡에는 현재 뭐 탐사, 곰곰, 코멧, 마케마케 등 자체 브랜드 3,000여 개 품목을 판매 중인데요. 이런 PB 브랜드는 아이템 위너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템 위너 매칭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고유의 상품이니까. 하지만 다른 판매자들은 상품이 달라도 내 상품권을 등록했어도 아이템 위너 매칭에 시달리고 있는데, 쿠팡 측은 이런 걱정도 뭐 고민도 없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혜를 누리면서 독점적인 판매를 이어간다는 것은 다른 판매자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이를 판매자의 기회를 앗아가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점은 쿠팡도 똑같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템 위너를 뺏기면 이 광고 효과가 상쇄되고 아이템 위너를 되찾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래 물건이 잘 팔리면 광고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는 판매에 악의적으로 매칭을 걸어서 아이템 위너를 빼앗긴 판매자는 그럼 다시 찾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그럼 다시 뺏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판매자 간의 뭐 가격 경쟁이나 불필요한 광고 집행이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상품평과 셀러평이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쿠팡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고 또 근본적 해결 방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상품평과 달리 뭐 셀러평은 노출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많은 판매자분들이 오히려 이거 급조한 정책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건 현재 온라인 쇼핑 시스템에 맞지도 않고 소비자가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하지 않았냐고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건 근본적 해결 방안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쿠팡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큰 비중은 상품평이 누가 판매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오인해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평, 셀러평 부분은 실효적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하는지 확인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위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아이템 위너 상품 페이지 표시 방식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잖아요. 쿠팡은 이 아이템 위너가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질의응답을 다 직접 제작, 작성하고 그리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분들은 이런 아이템 위너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쇼핑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모두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비자의 상품 후기가 굉장히 의존적이게 되는데 비슷한 디자인의 품질이 다른 제품을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약간 이런 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참여연대에 제보된 사례들은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 설정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약관의 문제, 그리고 아이템 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그리고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지위 남용 행위 문제와 같이 참여연대의 그 공정의 신고 취지와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입장을 확인하면 사실 개선 의지를 지금은 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공정위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팡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계약이 아니라 약관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는 문제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정무위에서도 한 번쯤 참고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현행법 위반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례 발표 두 분 남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아주 뜨거운 또 시장이 이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된 배달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또 소비자와 판매자뿐만이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이죠. 특수고용직에 해당된다고도 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일단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분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국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쿠팡 측 한 번에 한집 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그 쿠팡이츠 배달 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었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수수료의 문제는 외식업 중앙의 이승환 과장님께서 이후에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 구조적인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까 합니다. 계속 말씀 주시는 그 아이템 위너와 같이 쿠팡은 그 경쟁 오픈마켓과 차별화된 그 서비스, 차별화된 노출 시스템 이런 것들로 시장을 계속 장악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배달앱도 아주 꼭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츠는 그 기존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앱사와는 다른 1:1 배달을 통해서 좀 더 빠른 배달로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급속한 속도로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배달앱 시장을 지금 강남 일대와 그 강북에서는 지금 쿠팡이 앞서고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배달앱 운영사가 아닌 사업적 이용자가 그 부담을 늘릴 경우에 결국 그 부담과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은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한 번에 한집 배달의 그 비용 전가 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이츠의 한 번에 한집 배달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의 인상을 자영업자가 부담하도록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배달 비용을 소비자가 적게 부담할수록 주문이 늘어나도록 노출 방식을 조정해서 출혈 경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쿠팡만의 가격 제도를 따로 만듭니다. 그 쿠팡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음식 가격은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그 배달앱의 가격보다 1,000원에서 2,000원 가량을 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소비자가 쿠팡이츠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또 쿠팡이츠 고객센터로부터 그 업체는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츠의 그 1:1 배달은 치타 배달, 치타 배지라는 이 독특한 그 우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치타 배달이라는 차별적 대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타 배달의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단계를 높이거나 낮아진 단계를 보완하거나 이럴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으로 알려진 치타 배달의 평가 기준은 고객 별점, 조리 시간, 그리고 준비 완료 시간, 주문 수락 시간, 주문 수락률, 그러니까 속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쿠팡이츠에 주문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배달이 완료되어야 되는 이런 노동 약탈적 구조로 평가를 만들고 있고요. 치타 레벨은 1, 2, 3단계 레벨이 돼 있고 3단계 치타 배달 레벨 3단계가 되게 되면 다른 그 업체보다 더 넓은 반경에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점포 노출 기준은 거리순이지만 치타 배달은 레벨에 따라서 배달 반경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반드시 쿠팡 라이더라는 그 라이더를 이용해야 하므로 주문 집중 시간대와 악천 후 등으로 라이더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상점 노출 범위를 급격히 축소합니다. 어플리케이션상에서 3km 이내에 노출됐던 본인의 매장이 갑자기 50m 안으로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개점도 하지 않은 업체로 분류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배달 라이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렇게 축소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 문제는 쿠팡이츠의 라이더 인프라 문제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개점도 하지 않은 점포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악천후로 인해서 라이더가 부족 상태가 된다면 하루 종일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의 문제를 좀 시정하기 위한 제안으로는요. 질 좋은 서비스에는 반드시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한 번에 한 집 배달이라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배달 시간과 배달 품질에 대한 만족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와 배달앱사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업체의 경쟁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집 배달이 일반적으로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3건에서 5건 정도의 배달을 하는 비용에 비해 늘어난 만큼 그 금액만큼은 소비자와 배달앱사가 고정하여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평점 및 조리 시간, 주문 시간, 주문 수락 시간 등으로 실제 음식의 품질보다는 배달 속도에 중심을 둔 치타 배달과 같은 약탈적인 서비스는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돼야 됩니다. 과도한 수수료, 업체의 입장을 올릴 수 없는 리뷰 게시판 등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쿠팡이츠를 비롯해 배달앱사는 이용업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상생협의를 추진하여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정은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템 위너 시스템처럼 경쟁자가 쓰러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감수해 1위가 되는 쿠팡식 모델이 배달앱 시장에서도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달의 자영업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노조의 정도는 늘어나는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에게 많은 부분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배달 범위나 배달 여건 능력이 상당히 이동적이고 불투명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갖고 있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외식업 중앙회, 전국 가맹점주의 협의회가 아니고요. 한국 외식업 중앙회의 부장님이십니다. 유승환 과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김종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저는 그 실제적으로는 그 외식업주가 얼마의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 어떤 정상 구조로 되는지 실제 사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자료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실제로 그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외식업주들이 자기의 정산 내역을 보는 화면입니다. 지금 일반인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업주들은 더 이해가 안 가겠죠. 음식 조리하는 것도 힘들어 하네. 이 자료 가지고 한다면 내가 물건을 판 거는 알겠고 돈이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 이 돈이 얼마의 수수료를 내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이 쿠팡이츠가 나왔을 때 업주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고객들로부터 음식이 늦게 온다는 그 크레임을 굉장히 적게 받았거든요. 환영을 하고 나도 가입하다 보니까 뭐 강남, 동작, 관악 이런 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의 민족을 추월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매출은 늘어났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 하셔가지고 그럼 한번 자료를 봅시다 해서 봤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매출액이 16,000원이고 그 다음에 뭐 상점부담 쿠폰 금액, 주문 중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및 결제 이용료, 배달요금, 부가세, 정산, 예정 금액해서 이분은 판 금액 16,000원하고 자기네들은 10,000원밖에 모르세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 표시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배달요금에 3,182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에서 지금 프로모션 요금을 어떻게 부담하냐면은 거래 중개 수수료 1,000원에 배달요금 5,000원에서 업주는 3,000원을 부담하고 고객이 2,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면은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이 적거든요. 또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광고료 할 건에 깃발이 88,000원이고 오픈리스트를 하게 되면 뭐 6.5%, 그 다음에 요교 같은 경우는 12. 몇 프로 이러는데 1,000원이라는 돈 딱 비 와닿으니까 나 할래 하고 또 반응도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하고 나서 돈이 왜 안 남냐 봤더니 파는 금액이 16,000원이면 20,000원대인데 거의 수수료가 20%가 돼버려요. 그럼 20% 됐다는 얘기는 배달까지 포함한 금액이니까 적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가장 수수료 높은 그 배달까지 포함한 금액이 배민 라이더스인데 거의 15%입니다. 거기보다 5% 더 비싼 금액이죠. 근데 한 집 배달하는 거 괜찮겠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배달용 자기가 부담하는 3,000원에서 182원이 부담이 더 되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면은 고객이 2,000원을 부담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배달료는 5,000원인데 3,000원은 업주가 부담하고 2,000원은 고객이 부담하는 데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객이 부담하는 부가세입니다, 이게. 이 부가세를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자영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고객이 이용한 돈을 내가 왜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지? 그리고 그 돈을 합쳐서 자기가 또 부가세 또 내야 돼요.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복잡한 정산 구조인데 업주들이 자기가 정산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PC로 들어가서 그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산정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음식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비하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엑셀을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수료가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료 주고 다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셨겠지만은 평평한 거래 구조가 아닌 거죠. 아까 아이템 인허 피해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정산절 그리고 더 큰 문제 뭐냐면 정산절에 보면은 원래 쿠팡의 수수료는 16%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달료가 6,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쿠팡에서 나 수수료 내일부터 정상 수수료 적용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현재는 그냥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쿠팡이 언제 바꿀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남이라는 이런 지역에서는 배달 요금이 5,000원이 아니고 6,000원으로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0원 부담하는데 6,000원 올라갔으면 1,000원 더 늘어난 상태죠. 근데 자기도 난 6,000원 알고 있어. 그거 딴 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산절 문제점에서 무대 수수료 미적용 부분이 뭐냐면은 업주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거래 수수료는 3%입니다. 근데 이게 피지 수수료라 가지고 쿠팡에서는 쿠팡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 모든 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 3%를 일괄 적용하는데 신용카드 관련된 수수료에 있어서는 그 가맹점 무대 수수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거래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서 그 매출에 따라서 환불을 해주고 있거든요. 초과된 부분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건 모든 배달앱사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다른 배달앱 같은 경우는 그 업체 매출액, 자기네 그 가맹점들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적용 안 하고 그냥 일괄 3% 적용한다는 얘기는 거기 남는 데는 어디 가느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관련된 문제 언제든지 수수료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면 비용이 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에 올라가는 음식 요금하고 쿠팡 이츠에 올라가는 음식 요금 차이가 납니다.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그러면 업주는 본의 아니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업주가 지게 됩니다. 만약에 쿠팡에 조사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 업주는 거래를 못하게 되거든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쿠팡에서 그 업주가 항의하게 되면은 소통이 안 돼. 고객센터 전화를 했을 때 대답 없는 메아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이 일방적으로 크레임을 지게 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달려있으면 그 리뷰에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업주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평가가 나쁘게 되고 노출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장사하기도 바쁜 힘쓰고 복잡한 정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선은 눈에 띄는 게 어쨌거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 수수료인데 이게 언제든지 프로모션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수료 변경되고 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래 조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좀 어려워 보인다,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점들, 사례들을 쭉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안이라는 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여러 어떤 문제점이나 현황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정부 안으로 이렇게 제시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가 되고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양한 어떤 법안들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피해 사례들과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강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호연 변호사님께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발표는 42쪽부터고요. 네, 김은정 간사님께서 아까 7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게 너무나 완벽해서 제가 뭐 말을 붙일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입장에서 먼저 뭐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한 쿠팡의 아이템 인허 제도가 초래할 상황, 그리고 이게 왜 초래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좀 저의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럼 이러한 불합리한 아이템 인허 제도가 가능하게 하는 쿠팡의 약관을 분석을 해봅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제정안과 관련해서 그 제정안의 상당 부분 청와대 요구가 반영된 게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반영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늘었죠. 온라인 쇼핑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됐습니다. 굳이 이거 읽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법 이런 거 법령이 적용이 되려면 그 거래상 우월적주의라는 게 인정이 되긴 해야 되는데 그 법령과 고시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우월적주의라기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 뭐 쿠팡, 네이버 쇼핑 앱, 네이버 스토어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됐고 더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불러온 플랫폼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공정거래법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경쟁 사업자, 뭐 중소 사업자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입니다. 시장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본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 취지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 뭐 하도급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오픈마켓, 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클로즈드 마켓처럼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파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점점 시장의 거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냥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뭐 자본주의에 역행한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판매자분들의 소비자분들 피해 사례, 그리고 아까 그 소비자분의 그 사례 너무 절절히 와닿고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한 상황들입니다. 이 나중에 보고 굉장히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뭐 옥션이나 11번가 같은 데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저는 상품 평이 얼마나 달렸나, 많이 달렸냐, 평점이 좋냐, 뭐 이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도. 그런데 예를 들어 지마켓에 있는 어떤 뭐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하나의 여러 명의, 한 10명의 판매자가 있고 거기 상품평이 2-3개밖에 안 달렸어요. 근데 쿠팡에서는 걔네도 그 10명의 판매자가 똑같이 쿠팡에다가 다 올리거든요. 대부분 중소사업자들이. 근데 그 중소사업자들 중에 한 명한테 2-3개 달렸던, 3개씩 혹시 지마켓에 3개씩 달렸던 거 30개를 몰아주잖아요. 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사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패드는 쿠팡에서,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나 공감을 했고, 이러한 아이템 위너 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월적지위, 거래상지위가 쿠팡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자신 아이템 위너 제도 가능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놓고 이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거래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까 7가지를 김정관 선생님께 말씀해 준 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보태보면은, 이미 말씀해 주셨네요. PB 상품. 제가 쭉 글을 정리하고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다,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안 생겨도 쿠팡이 망하거나 아니면 쿠팡은 그냥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율을 받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중소 판매자들이 피땀으로 10원 경쟁하고 밤새서 경쟁하고 뭐 저작권 이제 사진 모델 섭외하고 촬영 기사 섭외해서 사진 찍고 했던 이러한 상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후기에 대한 정성 어린 댓글, 답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템 위너로 최저가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은 와가지고, 쿠팡이 제일 싸. 그리고 제일 평이 많아. 이렇게 오인을 하고 들어와서 더 많이 소비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판매자는 더욱더 쿠팡과 비교했을 때 쿠팡이 훨씬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판매자 죽으라고 일을 해서 쿠팡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신의 사진, 리뷰, 후기, 답변, 뭐 구매수, 이런 온라인 상점의 권리, 이거 일종의 권리금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뭐 아직 법정은 아니지만 모조리 뺏기게 되고, 이게 계약 관계가 종료돼도 그대로 쿠팡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약관에 의해서. 근데 제가 요즘 요 며칠 사이에 파악한 부분은, 이렇게 판매자들이 열심히 판매하신 분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게 잘 팔릴까 시장 검증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합니다. 열심히 하고 지인들에게 싸게 팔기도 하고 광고하고 해서 그렇게 시장 검증이 확인된 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료 어디서 가져오고 해서 공장 돌리고 그래서 상품을 제조해서 유통하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 쿠팡은 가만히 앉아서 데이터가 쿠팡에 쌓이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게 5월에는 뭐가 잘 팔리는구나, 7월에는 뭐가 잘 팔리는구나, 판매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만든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에 쿠팡이 PB로 진출을 하겠구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자기가 만들어서 팔겠네. 최소한 자기가 만들어서 팔지 않거나 이거를 뭐 다른 데 제휴해서 팔거나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구조로 가겠다.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자사 상품이나 로켓 배송 상품, 로켓 배송 또 서비스 수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이 상품들은 그 최상단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소비자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되게 되죠. 네, 이렇게 궁극적으로 제 예상이 쿠팡이 자사 상품만 판매하지는 않겠죠. 이익이 많은 것만 자사 상품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 이익이 별로 안 되는 것은 이제 중소사업자들에게 계속 남겨두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여기가 제일 싸다라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아이템 인허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약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사업자용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 네, 사업자용으로는 약관이 2개가 있어요. 일단 1약관을 먼저 볼게요. 3개가 있는데 제가 언급한 건 2개입니다. 사업자용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은 앞으로는 1약관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그 판매자 입점 업체들을 약관상 이용자라고 합니다. 제 11조를 보시면 이용자는 회사에게 지리적, 시간적 제한 없이 이용자가 회사에 등록 또는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여기 이제 이미지, 뭐 상세 이미지와 상세 설명 텍스트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복제하고 구현하고 공개, 배포, 변경, 수정, 공개, 전송, 임대 다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쿠팡이 제가 판매자인데 제가 뭔가 뭐 상품 올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파생 상품을 제작해서 쿠팡이 팔아도 나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11조 제1항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쿠팡 입장에서 네 건 내 거야. 네 거 다 내 거. 이런 거고요. 이제 잘 사항을 보시면 뭐 이미 1항에 있는데 좀 확인적인 규정으로 넣은 것 같아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생산된 모든 정보가 다 회사 자산이고 회사의 재량으로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다 내 거다. 여기 이제 혹시라도 1항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사항인 거죠. 이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나 뭐 댓글, 뭐 배송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거의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뭐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구매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쿠팡에게 있을 수도 있고 판매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적어도 이 약관에 의해서 이용자는 쿠팡에게, 그러니까 판매자가 쿠팡에게 주장할 수 없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해놓은 거죠. 이 조항들을 쭉 이렇게 놓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보고 갈게요. 5항도 네 거 다 내 거다. 회사 재량으로 마음대로 공개하고 재생산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다. 이제 6항도 좀 심각한 내용인데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쓸 수 있다. 영원히 다 내 거다라는 취지의 약관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제 2약관을 볼게요. 2약관에서는 얘네가 이거를 아까 그 1약관에서 봤던 이용자의 개념이 2약관에서는 판매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2조에서 보시면 2조의 9호 정의 상품 콘텐츠에서 정의를 해놨는데 다죠, 다.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상품 내용 담고 있는 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17조에서 다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보다 적거나 낮은 양의 그리고 질의 상품 콘텐츠를 쿠팡에 제공하면 불이익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아까 1약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약관 11조에서 라이선스를 판매자가 쿠팡에 그냥 죄송합니다. 네,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품 콘텐츠를 회사가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 편집, 사용할 수 있고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3항도 보시면 영원히 내 거라는 거죠. 판매 시기와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동종상품의 대표 콘텐츠로서 회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근데 여기서 좀 기가 막혔던 게 제 4항이더라고요. 17조 4항 보시면 결국 네 거 내 거야 영원히. 그치만 만약에 네 거가 아니라고 판명됐어, 분쟁이 생겼어, 그럼 책임은 네가 져. 이런 내용이에요. 네 거는 내 거지만
책임 있으면은 네가 져라. 5항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네 거가 아니어가지고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부과 비용은 온전히 판매자가, 이용자가 부담한다. 그것도 여기도 있죠. 6항.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 근데 그 괄호하고 친절하게 써놨어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컨텐츠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작한 2차 저작물 포함이라고 해놨어요. 완전 도둑. 네.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고, 약관에 써놨고요. 근데 판매자가 이걸 회사 동의 없이 사용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거는 내 거고, 아니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 걸로 내가 만든 것도 다 내 거고,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약관에 버젓이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46쪽, 47쪽에 그 좀 더 이제 제가 방금 좀 열을 냈는데 열을 차분하게 써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인허 제도가 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쿠팡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쿠팡의 제1약관, 제2약관은 쿠팡이 판매자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영원히 탈취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쿠팡의 반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뭐 현재는 이 아이템 인허 제도가 콘텐츠 사용 목적, 아이템 인허 제도 한정해서 사용 목적과 형식에 비추어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일부만 제한하고 있다. 뭐 침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뭐 일부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실제 침해한 자는 그리고 이제 실제 침해한 자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판매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아까 김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이 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템 인허 제도라는 판을. 그럼 거기에 그 안에서 판매자들끼리 이 더러운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팁 많이 찾아봤어요. 댓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악덕 판매자를 혼내줄 수 있을까 할 때 되게 기발하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저희 둘이 만약에 싸우고 있으면 여기 아이템 인허 제도를 뺏으려고 할 때 한 뭐 500원, 1000원 낮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랍니다. 그리고 엄청 제가 아이템 인허일 때 바뀌는 순간에 아주 고가의 더 좀 버전 높은 거 20으로 해놨다가 20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그거를 미처 모르는 뺏어간 판매자는 이제 시쳇말로 이제 뭐 되는 거죠. 자기가 20이 자기는 20 하려고 그랬는데 25로 바뀐 걸 모르고 아이템을 뺏어왔고 그럼 25를 줘야 돼요. 25 안 주면은 계속 불만 제기가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들까지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매자들끼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쿠팡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47쪽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플랫폼 중개 서비스 특성상 쿠팡이 플랫폼의 전체적 통일성을 위해서 상품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 편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별 계약이 아니라 약관으로 이 저작물을 완전히 약관으로 하려면 지금 약관처럼 저작권을 완전히 내 거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약관으로 하려면은 저작권을 이용 허락의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약관으로는 쿠팡이 그대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거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다 대로도 우리가 지금 막 예전에 얘기했던 골목상권 대기업이 들어가는 거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이렇게 쿠팡 일방적으로 작성 약관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면 협상력이 낮은 이용자들은 이 약관에 응할 수밖에 없죠. 약관정을 사실상 강제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용자에게,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거고요. 최혜국 배후 조항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마켓플레이스 약관 제2약관을 보시면은 모든 상품에 대한 거래 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하도록 해놨고 또 그렇게 불리하게 팔면 불이익 줄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판매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고
상품 콘텐츠 또한 쿠팡에 충분히 다른 데보다 적거나 낮은 양을 더 많이 아니면 같게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판매자의 권한이죠. 내가 쿠팡 수수료가 더 싼,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수수료가 더 싸다고 칩시다. 나는 네이버에서는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으니까 네이버에서는 100개 팔고 쿠팡에서는 10개만 팔 수도 있는 것인데 쿠팡은 가격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쿠팡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죠. 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최애국 대우 조항 자체가 이 불공정한 조항이다라는 취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에 요기요 부당 간섭, 최저가 보상제에 관련해가지고 부당 간섭 행위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고요. 이것들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옥션에 가려고 했어요. 저 옥션에서 생활페이 회원이에요. 옥션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옥션에서 사려고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가 그대로 보면은 리뷰가 2-3개밖에 없고 쿠팡에서는 30개가 있으니까 옥션에 가려다가 옥션에 고객이 되려다가 쿠팡에 고객이 되는 거죠. 쿠팡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위계로 저라는 소비자를 옥션으로부터 뺏어간 거죠.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죠. 구매 시 후기 답변 등 판매 경험을 판매자에게 판매 경험이 소비자에게 대체로 중요하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물론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가격에 한 5% 10%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게 구매 경험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평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결정적인 어쩌보면 또 핵심 요소인데 그거를 저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거 제보 받고서야 알았어요. 다른 판매자 보기로 여러 사람이 있었구나. 얘네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보 받고 저도 제가 30대인 저조차도 제보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약관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미 공정위에 작년 7월에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약관 심사가 이제 심사가 왜 지금 5월 말이 다 돼가지고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과장님께서 3월에 하셨던 토론문에서도 보면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상황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서 더 이상 주인함용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저도 사건 해봐서 오래 걸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참여연대가 올해 5월 초에 추가 신고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플랫폼 재정 취지 이건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이 계약서 제공 의무나 표준 계약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권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통과됐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온플법 정부 제정안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보이고요. 이제 제목만 볼게요. 온플법에 담겨야 될 주요한 내용으로 1번 일방적인 해지, 중단 등 부당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을 적정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부안에 보니까 6조 1항의 계약서 교부 의무를 기재를 하면서 거기에 5호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넣기는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충실히 업무상 비밀이라고 노출 순서, 형태, 기준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이용 사업자와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판매자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시장 개척을 해놓은 것을 쿠팡은 너무나 쉽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거나 공공으로 하거나 모든 판매자들에게 다 이렇게 공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신속한 피해 구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 제정안에 조정에 대해서 있기는 한데, 얼마나 조정의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제정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담합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조합도 원래 불법이었죠. 가맹점주들이 모이는 것도 이렇게 협의회가 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이게 합법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부당한 상황이고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단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공정위에 신고를 할 때 참여연대가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서 야권 규제나 이런 심사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었는데요. 이용 사업자 단체, 만들어진 단체거나 공익단체, 참여연대, 저희 같은 단체들의 불공정의 금지 공익소송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지원 입법조사관님의 의견인데, 금지 청구제, 공정위에 모든 걸 다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일단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법원의 힘을 좀 빌리는 그런 제도, 일시적인 제도와 하도급법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관에 대해서 꼼꼼하게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어떤 알고리즘, 노출 공개 기준이라든가, 정보,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접근부터 쭉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실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 계속 다, 자료를 지키면서 경청해 주셨고요. 사실 누구보다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총괄 과장님인 이동원 과장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 과장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배진교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그리고 참여연대 여러분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실 온라인 플랫폼 온펄법 제정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쭉 준비를 해왔던 지금 추진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이 필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부분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듣고 싶었고, 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 입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해줄 수 있어서, 듣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지금 이 아이템 위너 이 부분에 대한 사건과 그 다음에 온펄법 플랫폼 부분에 있는 정책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공정위에 작년 7월에 아마 지금 법무법인에서 쿠팡을 상대로 약관 심사를 청구를 했고요. 작년 7월이고, 최근에 5월 달에 참여연대에서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큰 나올 수 있는 게 약관법 위반 여부가 되겠고, 다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되겠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정상법 위반 여부가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다툴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공정위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약관법 부분은 사전심사 청구를 5월 달에 참여연대에서 해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아까 여러 조항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거 조항 말고 아이템 위너 부분의 조항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조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조항이, 말씀 안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이템 위너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 제품에 대해서
다 대표적인 상품 콘텐츠로 납품업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납품업자들이 구매자에게 제공한 상품 정보 및 콘텐츠를 상품에 대한 대표적인 상품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아이템 위너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미리 계약서에 공지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약관에 위반되느냐라는 걸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해 주셨지만 공정위에 약관 신고를 했는데 이게 뭐 벌써 1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느냐 말씀 주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약관 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약관 심사하고 그다음에 조치까지 나가려면 약관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전문가들, 법률가들, 경제학자들 다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 이 아이템 위너 조항 말고 정보를 자기가 받은 정보라도 내 마음대로 다 하게 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같이 별도로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은 지금 신고는 서울 사무소로 참여연대 5월 4일 날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3호, 그 다음에 4호, 그 다음에 정상법 21조 1항 1호 이렇게 위반된다고 했는데, 23조 1항 제3호가 뭐냐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조항입니다. 그리고 4호는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법은 이제 기만적 유인 행위 이렇게 부분들이고,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3호에 있는 부당한 고객 유인 부분은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현행 1항 3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서, 아이템 위너 정책이 어떤 표시 광고된 부분들이니까 이 공정거래 23조 제1항 제3호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정상법 조항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거래상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 부분은 이제 적용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요건이 거래상 지위가 되려면 일단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권호연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미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공정거래법 제23 거래상 지위 남용 요건이 세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뭐냐면 두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행 고시에는 전속성과 계속성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속성은 이 납품업체가 쿠팡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의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70%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즉 나의 모든 물적 투자가 쿠팡에 의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요건이고, 두 번째는 계속성이라는데 그 계약관계가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계속해서 거래가 있어줘야 된다. 라는 요건을 지금 공정거래법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래상 지위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현재 쿠팡에 있는 입점업체가 쿠팡과의 관계에서 거래할 것이냐는 것은 좀 지금 굉장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뒤에 말씀 주신 대로 온펄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넘어가면 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이미 계약서에 미리 아이템 위너를 하겠다고 서를 제시를 했고, 조항을 제시했고, 그 약관법 위반되는 별개치더라도 제시를 했고, 상대방이 알고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불공정 행위 거래 심사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여러 사업자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거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그 계약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하지 않다라는 그 거래 심사, 우리 분의 심사 지침이 현행 공정거래법 심사 지침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적용될 것이냐 문제가 부당성 부분에서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펄법이 제정돼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반 불공정, 신고하는 불공정 공정거래법의 일반 불공정이 부분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고한 이외에 지금 문제될 수가 있는 게, 아이템 인의 정책이 문제될 수 있는 게, 제가 봐도 지금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인물을 올렸는데, 인물에 아주 물건이 좋아가지고, 댓글도 많이 붙고, 상품권도 많이 붙고, 많은 것들이 붙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붙어 있었는데, 아이템 인의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만 값을 1원이라도 낮게 해버리면, 요 물건만, 판매자만 바뀌고, 밑에는 댓글은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작권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시진함용 부분으로도 따져볼 수가 있다. 즉, 사업활동 방해 부분도 다퉈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건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허들들이. 첫 번째, CG에 해당이 되느냐? 쿠팡이. 시장 획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오픈마켓으로 볼 거냐? 전체 대규모유통업법 같이 전체 다, 소위 그 부분까지 포함될 거냐? 중개 말고 직접 물건 사서 파는 것까지 다 포함시킬 거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한정해서 오픈마켓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쿠팡만 있는 게 아니라 11번가, 네이버, 여러 가지 많죠. 근데 CG가 되려면 1, 4, 50, 3, 4, 70에 현재 공정거래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구제적 행위 요건은 사업활동 방해가 있는데, 사업활동 방해 요건은 현저하게 그 해당 상대방에게 사업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방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저하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바뀌어가지고 내가 받겠다 해서 내가 이 사업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냐, 사업을 아예 못하느냐,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시진남용 행위,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진남용 행위의 대부분에서 판결이 포스코 판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게 보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요건이 뭐냐면 사업자의 이 상대방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 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문건에 내가 아이템 판매자를 이 시장에서 내쫓기 위해서 내가 아이템 인허 정책을 썼다라는 문건들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실제 퇴출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든 법조항 부분들은 그런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약관법, 공정거래법, 이제 전상법 부분인데, 전상법 부분은 지금 아까 피해 사례에서 말씀드린 소비자 기만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현재 따져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파트에서 정책 파트, 법 파트, 권영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 주셨고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법 제정의 필요성이. 첫 번째, 대규모유통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개거래는 쿠팡은 직접 판매와 중개거래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데, 중개거래 부분은 많이 우리 원펄법 대상, 중개거래 부분은 지금 대규모유통 적용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팔아서 사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계약서에 지금 계약서 자체가 쿠팡은 계약서 있지만 계약서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계약조차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약서를 하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하면 법적 의무가 되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노출 기준을 반드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노출 기준을 법상으로 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그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그 계약서에 이런 약관법상 위반되는 부분들이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관법을 차지하더라도, 어떤 경쟁당국이나 공정거래 이 당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거래소에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서에 어떤 표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없는 진정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로 계약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권고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저희들은 대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불공정 행위 말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중에 단체 구성권, 교섭권, 그다음에 공익소송, 징벌적 소송 부분, 금지 청구제, 사인의 금지 청구제 이런 부분들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검토 과정에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고, 정부안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가장 최소한의 원칙과 규제만 들어가자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하고 정부안은 그렇게 나왔고, 그것이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법안도 발의를 해주셨고, 그 논의는 정무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논의가 충분히 해주신다면 저희들 뭐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생각,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바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적절한 것이냐, 처음 일단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현실에 맞게 좀 더 인선은 개정해 나가서 보충해 나가는,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서 온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전산법 개정 사항이 여러 문제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해야 되냐면 전산법을. 현행 전산법은 과거 PC통신 시절의 개념과 정의와 여러 가지 책임들이 교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노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업체가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부분을 현행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부여하고 지금 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전산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 입법 내기 일보 직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 문제 제기를 아마 가맹점주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온펄법이나 전산법과 다른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온펄법 제정 이후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법안 소위가 지금 조속에 지금 법안 상태가 정무위 6분의 의원이 발의하셨고, 그 국회 정무위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게 법안 소위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지금 공청회를 했지만 법안 소위를 좀 조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정을 해서 토소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심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지원과 협조를 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공지관에서 이렇게 부탁하시면 논리적인 내용만 말씀을 하시 못할 때 끝내시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행 간략하게 여기 보면 제도 법의 어떤 상대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온풀법의 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제정법이고 하기 때문에 신속한 제정이 되면 좀 더 문제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자상거래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주 또 이렇게 능수능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떤 활발한 논의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정립시간도 됐고요. 지금 아마 종합 토론을 하자고 그러면 다들 배가 고프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 토론을 안 하면 정말 안 되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략했으면 하고요. 토론을, 그러니까 자담회를 마무리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역할은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 이렇게 자담회 와가지고 끝까지 경청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지켜보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 좀 마무리할 겸 해서 좀 시간을 넉넉하게 좀 들여서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너무 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풀법 제정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고 또 이 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까지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피해 사례나 또 지금 관련된 우리 단체에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이 약간 미흡할 수도 있을 수 충분히 있고 또 추가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내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함께 상의해서 담을 건 제대로 좀 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제정하고 이것들을 보완해가는 것이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제정할 바에는 좀 제대로 제정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잘 협의돼서 법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님들이 이 정도 공청회를 하고 입법을 논의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피해 사례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담아서 입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8분의 의원님이 국회법상 3분의 1 해당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 의원님들이 입법 청문을 요구하게 되면 청문회를 개최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8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입법 청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입법 청문회를 하게 되면 오늘보다 더 많은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이 과정이 전 국민에게 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지금 정무위원회 소속 8분의 의원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들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고자 하는 내용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단독점 공정거래법이 온풀법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기존에 담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고 공정경제와 그 다음에 실제 단결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 초창기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가 사용주와 관련해서 합상권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던 만큼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결권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단결권은 바로 단체 구성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단체 협상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체계를 이번 온풀법에서 담아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만큼 이번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까지 다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폭넓은 장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의견도 다양하게 아주 활발하게 전달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